자, 우리가 눈발이라면 앞에 있는 새로운 길, 오늘 눈발이라면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장 모두 공통적으로 상징적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게 특징이야. 상징이 비유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상징은 비유와 가장 큰 차이점이 빗대어 표현하는 비유에는 표현하려는 대상 원관념이 시 속에 드러날 수도 있고 안 드러날 수도 있어요.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 아닌 상징적인 표현에서는 뭐가 없다 그랬어. 말하고자 하는 바 원관념은 숨겨두고 원관념은 숨겨놓고 보조관념만 드러난다고 했어요. 자, 보조관념만으로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드러낸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보조관념만 제시되어 있으니까 이걸 보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를 연습해야 돼. 현대시가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국어에서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야.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약간 돌려서 말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지금 세모 친 건 아까도 그 새로운 길에서도 봤겠지만 부정적인 표현은 다 세모를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긍정적인 표현은 동그라미를 쳐주고 있거든. 그거를 찾는 힌트가 되는 게 있어. 어떻게 찾는 거냐면 자, 보통 되지 말자고 하는 건 부정적이기 때문에 되지 말자고 하는 거겠죠. 그쵸? 되자고 하는 건 긍정적인 표현이니까 되고 싶은 거지. 이런 식으로 찾을 수가 있어. 옆에 꾸며주는 말이나 풀어주는 말에 따라서 이게 무슨 뜻이구나 라고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름을 보시면 우리가 눈깔이라면 이라고 나와 있지. 자, 그 다음 선생님이 뭐뭐라면 영어학원에서 배우지 않았니? if 뭐뭐 한다면 뭐뭐라면 이러면 다 가정법이잖아요. 그쵸? 국어에서도 뭐뭐 한다면 뭐뭐라면 모두 가정법이에요. 자, 우리가 만약에 눈발이라면 가정한 거죠. 자, 눈의 종류에 그 하늘에서 내리면서 이제 그 올해 눈이 되게 많이 왔잖아. 엄청 쌓여가지고 막 눈사람 만들고 막 폭설로 막 제설 작업하고 그런 거 많이 봤죠. 근데 눈 내리면 막 이렇게 신나가지고 막 눈싸움하고 눈사람 만들고 이런 사람들은 눈을 반기는 사람이겠지. 그죠? 근데 그런 눈을 반기는 사람 말고 막 눈이 질척질척하게 도로가 막 좀 금방 더러워지고 이렇게 좀 교통 마비되고 이런 그런 눈은 진눈깨비가 되는 거야. 오자마자 쌓이지 않고 길에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길은 더러워지고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거기 책을 보세요. 허공에 쭈삣쭈삣 날리는 건 진눈깨비야. 보통 쭈삣쭈삣이 펑펑 내리는 한방눈하고 다르게 오락가락. 그리고 이번에 그런 눈도 많이 왔어. 한방눈이 막 폭설처럼 내린 날도 있었지만 눈이 오다가 비로 바뀌어가지고 눈이 막 다 녹거나 아니면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다 얼거나 막 되게 이상한 눈 많이 왔잖아요. 쭈삣쭈삣 흩날리는 진눈깨비라서 진눈깨비 부정적이야. 근데 밑에 보세요. 세상이 바람 불고 춥고 어둡다 해도 줄 쳐봐. 세상이 바람 불고 춥고 어둡다.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따뜻한 봄날 같은 날이면 좋겠는데 춥고 바람 불고 어두운 날이 계속되는 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지. 이 시를 쓴 사람이 안도현 시인이에요. 안도현 작가가 보는 세상은 밝고 긍정적이다 아니면 어둡고 조금 힘들다. 어둡고 힘든 세상. 그럼 어둡고 힘든 세상에서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게 필요하겠니? 아니면 사람들에게 행복과 기쁨과 희망을 주는 게 필요하겠니?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근데 아까 일제강점기에 직접적인 표현을 쓰지 못하던 시절에는 상징적 표현을 많이 쓴다고 했죠. 마찬가지야. 해방되고 난 다음에 한참 동안도 뭔가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자신의 진심을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없었던 시절이 있었고 또는 문학적인 표현을 위해서 일부러 상징적 표현을 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직접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이런 한방눈처럼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뭔가 행복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이 시를 쓴 거고요. 한방눈하고 똑같이 편지하고 새살도 사람들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는 존재인 걸 알 수가 있어. 밑에 보시면 자, 우리가 눈발이라면 잠 못 드니 창문가에서 보통 잠 못 드는 사람들은 거기 잠 못 드는 이 줄쳐. 자, 잠을 못 잘 때에는 힘들 때야. 고민이 있을 때야. 잠이 안 와. 뭔가 힘들고 불안하고 불행한 사람들이 잠이 안 오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기쁨과 희망의 메시지의 편지가 온 거야. 뭐 예를 들면 카카오톡 이벤트 선물에 당첨됐습니다. 막 이런 거. 갑자기 나한테 온 거야. 이게 스팸이 아니라 진짜 행운처럼 찾아왔다고 생각을 해봐. 편지가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존재일 때가 있었어. 지금은 편지를 잘 안 쓰는 시대지만 이때는 편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국군 장병 아저씨께 뭐 이런 감사 편지도 보내고요.
어버이날 되면 학교에서 행사가 꼭 있었거든. 카네이션과 부모님께 감사의 편지를 쓴다. 그래서 뭐 그게 계속 지금은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발적으로 하게 돼 있죠. 요즘도 하는 요즘도 해요?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어이구 그렇구나. 진심에서 우러나오게 하세요. 의무적으로 하는 거라도. 그때 아니면 언제 부모님한테 그런 사랑을 표현해 보겠어. 자, 그래서 편지가 되고 그의 깊고 붉은 상처 줄 쳐보세요. 깊고 붉은 상처. 자, 힘든 현실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되자? 새살이 되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행복, 기쁨, 희망,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게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자, 세상 가장 낮은 곳에 살고 있는 사람. 그 세상 낮은 곳에 돈 없고 돌볼 사람 없고 아주 힘들게 외롭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세상 가장 낮은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잠을 못 드는 창문가에 잠 못 드는 사람하고도 같고 그 다음에 깊고 붉은 상처가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한방눈 또는 편지, 새살과 같은 위로가 필요하다.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하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건 세상이 너무 바람이 불고 춥고 어두운 현실 때문에 힘들 수도 있습니다. 자, 부정적인 표현 그리고 현재를 바라보는 작가의 생각 그런 세상에서 어떤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걸 쓴 안도현 시인의 작품입니다. 따뜻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내용의 시를 많이 쓰신 분이에요. 29쪽 볼게요. 자, 1번 알맞지 않은 것은 그랬어. 자, 문제에서 알맞지 않은 거 나오면 맞는 거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틀린 거에다가 X 하시면 돼요. 번호 말고 자 상황을 가정에다 동그라미 쳐봐. 자 선생님이 아까 가정 어디 있다 그랬어요. 뭐뭐 하라면 우리가 눈발이라면 뭐뭐라면 풀이하세요. 자 그 다음 현실에 대한 시적 화자의 관점 줄 쳐보세요. 자 화자는 현실을 어떻게 본다 그랬죠? 바람 불고 춥고 어둡다. 다시 말해서 바람 불고 춥고 어두운 현실 어떤 현실이야? 고통스러운 현실. 매일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거 보면 아주 뭐 혼자 외롭게 쓸쓸하게 빈집에서 돌보는 가족 없이 쓰러져 계신 노인 한 분, 독거 노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서 한참 뒤에 발견됐다라든가.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삭막해지고 각박해지다 보니까 우리 주위에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 그런 사람들을 다 이렇게 따뜻하게 감싸주기가 힘들다 보니까 한방눈의 속성은 어느 특정한 곳에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막 내리잖아. 그러니까 다 같이 함께 모두 따뜻한 온정의 관심을 조금 보여줘야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닐까라는 것도 여기에 담겨있다 볼 수 있거든요. 자,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은 그러면 화자가 현실을 대하는 건 되게 어둡고 힘들고 괴롭다고 했어. 그러면 화자가 추구하는 세상은 어떤 삶이야? 어떤 세상이야? 이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위로와 행복과 기쁨이 주는 그런 세상. 그 다음 4번에서 명령형 문장이라고 했습니다. 명령형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보통 명령형 문장은요. 이렇게 끝나는 게 명령형이야. 가라, 가자, 먹어라, 뛰어라. 근데 이 시는 이렇게 끝나지 않고 어떻게 끝났죠? 청유형으로 끝났잖아요. 뭐뭐 자로 끝났잖아요. 뭐뭐 자. 되자, 내리자 이런 식으로. 자는 청유형이야. 두 개 같이 알아도. 자, 명령형은 아라, 어라로 끝나요. 청유형은 자로 끝난다. 그래서 명령형이 틀린 겁니다. 자, 화자의 의지를 강조한다는 맞아요. 보통 의지를 강조하고 싶을 때 명령형이나 청유형을 쓴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올 때 시에서 끝나는 표현이 란지, 잔지만 보면 돼. 찾을 수 있잖아, 이거 쉽게. 찾아서 쓰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선생님이 얘기했죠? 모든 답의 근거가 지문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그걸 찾는 게 쉬운 문제라고 했습니다. 5번에서는 긍정 동그라미, 부정 세모. 자, 선생님이 맨 처음에 알려줬어. 긍정적인 표현하고 부정적인 표현으로 나누면 얘네들은 전부 다 긍정적인 표현이야. 이유도 얘기했죠? 기쁨과 희망과 행복을 주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4번이다. 1번 별표 치시고. 자, 그 다음 2번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은요. 3번입니다. 아픔을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 한방눈 같은 사람? 편지 같은 사람? 새살 같은 사람? 얘네들 다 무슨 표현이요? 상징적 표현이요. 상징적 표현. 그 다음에 화자가 부정적으로 여기는 삶이고요. 어려운 이들을 더욱더 힘들게 만드는 건 뭐다? 짖는 깨비. 짖는 깨비. 그 다음 기억의 의미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 5번 소외된 사람. 소외된 동그라미죠. 소외되었다는 것은 재산이 없거나 가난해서 먹고 살기 힘든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 지금은 계층적인 의미보다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 부모님이 없는 혼자 사는 청소년 가정도 있어요. 뭐 TV에 가끔 나오잖아요. 자, 뭐 1588, 0909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뭐 이런 거 캠페인 같은 거 소외된 사람들 5번입니다. 자, 그다음 30쪽 볼게요. 30쪽. 자, 주제 바로 보세요. 주제. 자,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서 따뜻한 삶을 살고 싶다. 특징은 상징적 시어가 많이 나온다는 거. 오늘 세 작품 모두 상징적 표현이에요. 그다음 청유형 문장 반복한다는 거. 그다음 우리가 눈발이라면 무슨 표현이에요? 가정. 동그라미 쳐. 자, 가정적 표현도 있고요. 자, 동그라미 치세요. 자가 무슨 형이라고요? 청유형 동그라미 치세요. 명령형은 무슨 형이라고? 뭘로 끝난다고? 나로 끝난다. 알아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의 구성을 보시면 맨 처음 1~3행은요. 진눈깨비 같은 삶을 살지 말자. 당부 동그라미 쳐. 이러면 안 되십니다. 당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가장 낮은 곳. 가장 낮은 곳이 어디라고요? 소외된 사람들이 사는 곳. 우리 이웃 중에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곳. 자, 한박눈과 같은 삶이 되어야 한다. 그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어야 된다. 한박눈과 같은 의미, 편지, 세살과 같은 존재. 자, 그 다음에 이 시에서는요, 긍정적 시어, 부정적 시어가 대립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대립 동그라미 쳐. 자, 앞에 있는 새로운 길하고 공통점 차이점. 새로운 길에 대립된 의미 있었어요, 없었어요? 새로운 길에서 있었죠. 시련, 고난, 반대되는 희망 이런 거. 그러니까 앞에 있는 시하고 구조도 똑같습니다. 자, 대립되는 시어가 이 시에서는 한박눈, 편지, 세살이 긍정이고요. 짖는깨비, 바람 불고 춥고 어둡다, 깊고 붉은 상처는 모두 현실을 힘들게 만드는 것들. 어려운 현실 속에서 더욱더 괴롭게 만드는 것들. 자, 그리고 위로, 행복, 기쁨, 희망의 상징적 의미와 반대는 뭘까요? 무관심. 사람들이 이웃에 무관심하다. 자, 그 다음 시어의 상징적 의미는 가장 낮은 곳, 소외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 그 다음 잠 못 드는 이는요, 어려움에 처한 이웃과 상처되고 소외된 사람. 그냥 공통적으로 모두 소외된 우리 이웃 중에서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다. 자, 그 다음 화자의 현실 인식은 뭐라고요? 세상이 바람 불고 춥고 어둡다고 생각하는 건 줄쳐. 삭막하고 고통스러운 현실, 별표쳐. 자, 보통은 삭막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시를 많이 씁니다. 자,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 자, 60년대, 70년대에 급격한 산업화를 이루게 돼요. 학교 아마 사회 시간이나 역사 시간에 배웠을 거야. 경제개발 5개년계 이런 거 배웠죠? 네. 박정희 대통령 때 이런 급격하게 경제를 발전시키는 새마을운동 막 추진하고 어느 정도 가난했던 우리나라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발돋움하던 때야. 그러다가 70년대에 80년대 접어들면서 후진국은 면했어요. 후진국은 면했는데 이때가 이제 80년대만 하더라도 중진국 정도 됐을 때야. 중진국 정도. 그 다음 이제 90년대 이후 지금 2000년대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금 2023년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중진국이에요? 선진국이에요? 선진국입니다. 선진국 계열에 들어섰어요. 세계 상위권에 드는. 자, 급격한 산업화가 한창 진행되던 시절, 이때부터 이때까지는 우리나라가 군사 독재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냈고 사람들이 많이 잘 살게 되기는 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해요. 가난한 사람들은 많이 가난하고 잘 사는 사람들은 정말 돈이 많은, 이걸 뭐라고요? 빈부격차라고 하죠. 빈부격차. 자, 급격한 산업화에다가 군사 독재까지. 빈부격차는 계속해서 이제 커지고 있어. 빈부격차가 계속 커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여기 시에서 말하는 것처럼 소외된 계층이 열나 많아지고 우리의 따뜻한 관심이 점점점 필요한 그런 세상이 된 거야. 옛날에는 없었는데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것을 접하기가 쉽지 않아. 우리 같은 사람들도 보통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어울려서 살잖아요. 근데 사회적인 이런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의 시를 90년대 이후에 엄청 많이 이제 쏟아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접하게 되는 대부분의 문학작품은 이런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필요하다. 이게 주제가 가장 많아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 군사 독재 시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박정희 정권부터 그 노태우 정권이 들어서는 그때까지 우리나라 거의 한 30여 년 이상을 자유롭지 못했어. 표면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였어요.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됐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지?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시대는 진정한 자유는 오지 않았단 말이야. 독재라는 게 뭐야? 독재자 한 사람에 의해서 국가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서 좌지우지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서울에 보면 맨날 보라고 했죠. 봤죠? 안 본 사람 없죠? 거의 뭐 이제 그 서울의 봄하고 그 5.18하고 이제 여러 가지 몇 개 엮어서 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현대사를 알아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 한국 현대사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으면 작품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집니다. 지금하고 완전히 달랐던 시절이지만 불과 몇 년 안 됐던 시절이야.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던 모든 우리가 국어 시간에 배우는 문학 작품들은 이때 발표된 작품을 배우는 거예요. 아셨죠? 이 당시 시대적 배경과 관련해서 알고 있어야 문학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고요. 이런 주제가 매우 많이 나온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삭막하고 고통스럽다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시대적 현실 인식이 따뜻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세상 이딴 거 별로 없어. 자, 그 다음에 삶의 태도는요.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웃에게 무하자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는 따뜻한 삶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가 이 시의 주제입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고사성의 수주대토 나오죠. 별표입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자, 거기 농부가 바위 뒤에서 누굴 기다리고 있죠? 토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토끼 또 한 마리 자빠져가지고 뒤지는 걸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감나무에서 간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처럼 토끼는 다시 또 오지 않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횡재를 맞은 좋은 행운은 인생에서 한 번 올까 말까 또 올 리가 없겠죠. 그 시간에 토끼를 기다리는 시간에 차라리 뭘 해야 돼?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 일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런 거 있잖아. 쉽게 얘기하면 숙제를 막 베끼거나 찍는 것들이 있어. 그러면 쓸데없이 그렇게 숙제를 베끼거나 찍어가지고 자기한테 좋을 일, 득될 일이 있겠습니까? 절대 없죠. 모든 일에는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진심과 정성을 다해서 하는 일이 중요한 거야. 그런 것처럼 모든 매사에 융통성 없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사람을 수주대토라는 말을 써. 부정적인 상황에서 쓰이는 말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뜻으로. 토끼를 한없이 기다리고 있는 어리석은 농부가 되지 마라. 어떻게 해야 돼? 토끼를 차라리 잡으러 사냥을 떠나던가 아니면 농사를 계속 자기 본업에 열심히 하던가 둘 중에 하나. 수주대토 꼭 기억하시오. 자, 그 다음 마지막 작품 성장입니다. 자, 성장은 간단해요. 자, 강물이라고 제목이 나와 있지만 제목이 성장이야. 주제도 성장이야. 우리가 어린 강물이 너희와 같은 어린 학생들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강물이 흘러서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 넓은 세상으로 갔을 때 어린 강물은 굉장히 새로운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이 있을 거야. 엄마 손을 잡고 막 유치원을 갔던 때가 엊그제 같아. 유치원 가가지고 안 가! 막 이러면서 울었던 아이가 이제 유치원에서 친구도 사귀고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도 가고 그 정도까지만 됐을 때에도 어린 강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갑자기 초등학생에서 중학생 되려고 하니까 시험 봐야죠. 이제부터 입시 시작이라고 하죠. 말도 안 되게 생각도 듣도 보도 못했던 어려운 공부를 맨날 국영수 해야 되죠.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도 해야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예비반 학습은 본격적인 그 입시가 시작되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이야. 어쨌거나 너희들은 거대한 바다로 나오게 되는 어린 강물과도 같습니다. 그럼 많은 선생님과 엄마가 괜찮다. 이제 네가 가는 넓은 세상에서 너는 열심히 모든 그 힘겨운 상황들을 견뎌내고 이겨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굉장히 많이 성장해 있을 것이다. 아들아 어서 빨리 넓은 세상으로 나가렴 이렇게 위로해주는 그런 엄마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엄마는 어린 강물을 바다로 돌려보내고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강물 이야기이지만 엄마가 나를 세상 밖으로 내보내는 그런 마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를 보세요. 자, 이 시는 근데 앞에 있는 시하고 조금 다른 게 여러분 행이 없어요. 행이 없고 쭉 계속 그 줄글처럼 이어지는 거 보이시죠? 자, 이런 시를 산문시라고 합니다. 옆에 보이시죠? 동그라미 치세요. 자, 행이나 연의 구별이 없는 거, 행 또는 연을 구별하지 않는 시를 뭐라고 한다고요? 산문시. 산문 느낌이 난다는 뜻이에요. 찾았어? 산문시? 산문시 찾으셔야죠. 책이 어딨어? 여기. 자, 산문시라고 하고요. 산문시는 운율이 열나 자유롭습니다. 자유시보다 더 자유롭게 쓰는 시야. 자유시는 행이나 연을 자유롭게 쓰면 되지만 그 행이나 연마저도 그냥 자유롭게 프리하게 쓰는 게 산문시다. 줄글 느낌이 나지만 운율이 있다 없다. 줄글 느낌이지만 운율이 있다 없다. 있다. 무조건 있어야 돼. 시가 붙었으니까.
시를 빼면 운율이 없는 거예요. 시가 들어가면 운율이 있고 산문은 줄글을 말하는 거야. 줄글 느낌이 나는 시. 뭐라고요? 산문시. 운율이 많이 느껴진다, 적게 느껴진다. 운율이 많이 느껴진다, 적게. 맞아요, 적게. 산문 느낌이니까 운율이 거의 적게 느껴지지만 운율이 없다고 하면 OX. X라고. 왜? 시니까. 이해했지? 자, 첫 번째. 바다가 가까워지자 어린 강물은 엄마 손을 꼭 그러진 채 놓지 않았습니다. 자, 왜 엄마 손을 못 놓을까요? 두렵죠. 자, 어린 강물 동그라미 치세요. 두려움입니다. 자, 그러다가 그만 거대한 파도의 뱃속으로 뛰어드는 꿈을 꾸다. 자, 꿈속에서 거대한 파도를 만나니까 아이 좋아라 이거겠어. 아이 무서워 이거겠어. 무서워지. 거대한 파도 세모 치세요. 거대한 파도 세모 치세요. 어린 강물이 만나게 될 고통과 시련입니다. 넓은 세상에 나가면 그만큼 힘들어져. 이제 밤새 시험 공부해야 됩니다. 규칙적으로 계획표 세워가지고 열심히 잘 하셔야 됩니다. 좋을 틈이 없습니다. 이런 거. 뭐 다 공부가 쉽겠니? 쉽지 않지만 그 힘든 걸 해내야 뭔가 이루어지겠죠. 하다 보면 늘어.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벌써 그 몇 년 전에 그 꼬꼬마 애기들이 지금 이렇게 많이 큰 거 봐봐.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수준으로 니네는 이미 커 있어요. 니네는 계속 지금 성장 중이야. 성장 멈추면 돼, 안 돼? 아직 안 돼. 고1까지 달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고1까지는 최소한 전력 질주로 달려야 돼. 고2, 고3은 너무 늦거든. 지금부터 고1까지를 전력 질주로 달려야 고2, 고3이 힘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게 되고 고3까지는 공부해야 되잖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공부 때려칠래요. 이런 마음 갖기 전에 일단 해야 하는 자신의 지금 스케줄 안에서 일상 속에서 가장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건 운동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취미생활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규칙적으로 학원을 다니면서 자기관리를 해야 될까요? 누가 봐도 세 번째잖아. 머리로는 되는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시키는 거 열심히 잘하시면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러다가 꿈속에서 여러분 엄마 손을 아득히 놓치고 말았습니다. 엄마 손을 놓친 거야. 꽉 잡고 있던 엄마 손을 이별한 거죠. 그랬더니 그래 잘 가거라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엄마 강물이 아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내 아들아 이제부터 크고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단다. 엄마 강물이 어린 강물에게 뭐하고 있어요? 격려하고 있습니다. 괜찮아 잘할 수 있어 우리 아들 우리 딸 힘내 중학교 입학한 거 축하해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교복 맞추고 머리 자르고 증명사진 찍고 이러면서 준비하잖아요. 잘할 수 있지 이러면서 격려해주고 어린 강물을 떠나야 하는 아까 엄마를 떠나야 하는 어린 강물은 엄마의 말을 듣고 이제 바다로 간 겁니다. 자 그다음 엄마 강물은 책 안 보니? 책 봐. 엄마 강물은 새벽강에 시린 몸을 한번 뒤치고는 자 시린 몸 동그라미 쳐봐. 자 시리다의 심상은 뭘까요? 심상. 시리다 심상. 촉각이요. 아우 시리다 춥다 이런 뜻이겠죠? 촉각적 심상. 근데 왜 엄마 강을 시리다라고 표현을 했을까? 아들을 떠나보내고 군대 간 아들을 빠이빠이 하고 돌아오면서 엄마는 하염없이 차 안에서 울었다. 아들과 이별이 슬픈 거야. 그거 슬픈 마음을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시리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한 번 뒤치고는 오리처럼 고순한 머리를 돌려. 오리처럼 줄 치세요. 자, 뭐뭐처럼 붙으면 무슨 법이라고 했죠? 지급법이라고 했습니다. 지급법. 그러면 오리처럼 순한 머리를 돌려 돌아온 오리의 원관념은 뭘까요? 지금 오리가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누가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엄마 강물. 엄마 강물. 자, 오리의 원관념은 뭐라고요? 엄마 강물은 곧 순한 머리를 돌려 반짝이는 은어들의 길을 따라 조용히 산골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거기 뒤채고 동그라미 쳐보세요. 뒤채고. 자, 뒤채고 밑에 설명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뒤치고는 의 잘못이라고 나와 있죠? 있어요? 네. 맞춤법에 틀려서 그거. 자, 요렇게 써야 되는 건데 시에서 요렇게 썼다라는 뜻이야. 맞춤법에 맞는 표현을 놔두고 이게 실수인가?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자, 의도적으로 쓰는 시적 허용이라고 해. 이게 뭐냐면 원래는 맞춤법에서 이걸 허용하고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이 표현보다는 이게 더 시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시인이
시적으로 막 좀 더 느껴지는 그런 표현을 틀린 표현이지만 쓰게 한다. 그걸 시적 허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시의 효과, 시에서의 운율적인 느낌이라든가 의미적인 느낌이라든가는 이것보다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요걸 써도 된다. 뭐라고요? 시적 허용. 오늘 수미상관하고 시적 허용 전문 용어 나왔어요. 앞으로 다른 시에서도 쓰이는 표현들이니까 같이 알아두신다. 자, 문제 1번. 자, 운율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운율과 관련된 설명이야. 겉으로 드러나는 규칙성을 보이고 있다. 아까 하나 알려줬는데 3, 4조, 4음보, 7호조, 3음보. 빨빨 적어. 옆에다 3, 4조, 4음보, 7호조, 3음보. 적었어요? 요게 규칙성이야. 그러면 3, 4조, 4음보는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죠? 시조라고 했습니다. 7호조, 3음보는 뭐라고 했죠? 민요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산문시니까 규칙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 주로 정형시, 정형시 동그라미. 형식이 정해져 있는 시를 정형시라고 합니다. 정형시 다른 말로 시조. 선생님이 아까 시조 운율 얘기했죠? 3, 4조, 4음보, 외형률. 그 다음 일정한 글자수, 글자수 동그라미 치세요. 글자수가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것도 설명했습니다. 몇 글자? 7호조, 3음보. 7호조, 3, 4조. 이거 두 개밖에 없어. 세 글자, 네 글자가 반복되거나 일곱 글자, 다섯 글자가 반복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글자 수를 규칙적으로 반복하는 걸 음수율이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음수율이라고 해. 음수. 글자 수라는 뜻이야. 알았지? 7, 5조, 3, 4조 이렇게 알려줬어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줄글처럼 긴 문장이 뭐라고 했죠? 산, 문. 자, 산문시입니다. 산문시.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5번에서 행마다 끊어있는 마디수를 반복 줄쳐. 끊어있는 마디수를 반복하는 거 아까 알려줬는데 끊어있는 마디가 규칙적으로 반복된다. 뭐예요? 3음보 이렇게 적고 있죠? 3음보, 4음보 5음보 없어요. 알았죠? 3음보하고 4음보밖에 없어. 3번 띄어 있는다. 4번 띄어 있는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몇 번 끊어 읽었어요? 3번이요. 자,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 몇 번 끊어 읽었어요? 아닌데.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 3번이요. 자, 7호조 세 글자, 네 글자, 다섯 글자도 있지만 세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이렇게 되는 것도 7호조라고 해. 이렇게 되는 것도 지금 6글자, 4글자잖아요. 7글자, 5글자에서 한 글자씩만 변화를 준 거야. 이런 것도 전부 다 7호조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민요적 율격 3번씩 끊어 있는 말이다. 그다음 2번 어린 강물의 상황은 뭘까요? 3번입니다. 왜 헤어지는 거죠? 왜 헤어지는 거죠? 이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엄마 품에서 어디로 가야 돼? 넓은 세상 바다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번 잘못 파악한 것은 2번입니다. 그리워하는 고향이 아니고 뭐라고요? 두려워하는 곳. 어디야? 넓은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 어린아이가 넓은 세상에 나가기에는 처음에는 두려울 것이다. 하지만 아가야 괜찮아. 너는 세상 밖에 나가서 고통과 시련을 이겨내고 크게 성장할 수 있어. 이런 얘기다. 2번. 그 다음 기억에서 짐작할 수 있는 엄마 강물의 정서는 뭘까요? 2번입니다. 슬픔과 기대감. 이별은 슬프지만 우리 아들이 잘할 거라고 생각한다. 이런 마음. 34쪽. 자, 앞에서는 갈래 물어보는 거에 빈칸이 없었어요. 산문시 빈칸이라는 건 산문시는 시험에 자주 물어본다는 뜻이야. 줄글 느낌이 낸다. 자, 빨리빨리 적어라. 책에 없는데 선생님이 불러주는 거 얼렁얼렁 쓰셔야 돼요. 자, 산문시는 줄글 느낌이란 뜻이야. 줄글 느낌이란 여기에서 행이나 연이 자유롭다는 뜻, 자유롭다가 아니라 행이나 연이 없는 걸 말한다고 했어요. 행, 연, x, 줄글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자, 열심히 쓰십니다. 자, 이 시도 상징적. 오늘 상징적 표현 3개 배웠습니다. 새로운 길, 길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인생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눈발이라면 눈의 종류는 뭐가 있죠? 진눈깨비가 있고 한방눈이 있다.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한방눈이 돼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마지막 어린 강물은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가서 뭐 할 거다? 성장할 거다. 완전 잘했어요. 오늘 한 걸 다 정리했어요. 자, 그 다음 주제는 엄마 강물과의 이별을 통한 어린 강물의 성장이고요. 자, 특징에 또 나왔어. 행 구분 없이 줄글처럼 긴 문장. 무슨 시? 산문시. 왜 시험 문제인지 알겠지? 같은 표현이 아니지만 계속해서 산문시가 요약 정리되어 있다는 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했지만 가리키는 건 똑같다. 모두 산문시. 그 다음 바다로 흘러가는 강물을 통해 성장 과정, 줄쳐 성장 과정. 자, 그래서 이별은 슬프지만 어쨌거나 격려하는 엄마의 말을 듣고 어린 강물은 바다로 나갔습니다. 동화적이다. 동그라미 쳐. 어린 강물하고 엄마 강물의 대화가 마치 동화 속에 나오는 아기 새를 돌보는 엄마 마음인 것 같기도 하고 신비롭고 동화적인 분위기. 무슨 법 쓰였다고요? 의인법 쓰였다고 했어요. 의인법. 강물이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사람이 아닌데 마치 사람, 엄마, 아이인 것처럼 표현했다. 그 다음 구성은 첫 번째 어린 강물이 엄마 강물과 헤어져야 하는 바다에 다다랐어요. 어린 강물이 엄마 손을 놓치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엄마 강물이 어린 강물의 성장에 대해 격려 동그라미 치시고 인생의 순리는 받아들여라 이런 뜻이에요. 순순히 받아들이다. 그래서 엄마 강물은 산골로 돌아왔어요. 뭐처럼? 오리처럼 머리를 돌려. 오리처럼의 원관념이 뭐라고 그랬어요? 엄마 강물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적 대상은요. 어린 강물이에요. 그리고 상황과 정서라고 했습니다. 어린 강물이 이제 넓은 세상으로 나가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무섭고 두렵고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엄마 강물은 어린 강물이 걱정되기도 하고 이별이 슬프기도 하지만 잘 해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애롭다. 사랑과 믿음으로 아이를 보내고 오는 엄마의 마음. 자애로. 자, 그 다음 상징적 의미. 상징. 동그라미 쳐. 자, 바다의 원관념은 뭐라고요? 어린 강물이 나가야 할 새로운 줄쳐. 새로운 세상, 낯설고 넓은 세상. 그래서 어린 강물에게 바다는 어떤 곳이라고요? 어떤 곳? 두려운 곳. 두려운 곳. 자, 처음엔 두렵겠지만 어린 강물은 성장의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청소년기는 완성된 형태가 아닙니다. 완성된 어른으로 가기 위한 중간 과도기입니다. 그래서 성장 가능성이 늘 있고요. 이제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삶을 맞이하게 하게 되는 어린 존재고 성장기 자녀일 수도 있고요. 뭔가 아직 터지지 않은 내재된 희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파도는 뭐다? 고난, 시련. 세모 치세요. 바다가 넓은 세상이라면 그 넓은 세상에서 파도를 만나면 어떻게 돼? 넘어질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인생의 시련, 고난 이런 것들이다. 파도의 의미. 자, 그 다음 이 시에서 비유도 사용되었다. 비유 동그라미 치세요. 자, 의인법은 사람처럼 표현하는 거라고 했어요. 동그라미 치세요. 그 다음 직유법은 오리처럼 처럼 동그라미 치세요. 처럼 대신 쓸 수 있는 말이 있다고 그랬죠. 빨리 써야 될 텐데. 처럼 대신 쓸 수 있는 말. 뭐 있죠? 같이, 인약.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이 시에는 비유도 쓰였고 상징도 쓰였어요. 비유와 상징의 차이점이 이번 학기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 그리고 앞으로 국어에서 엄청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비유는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에 뭐가 있다고 했는데 비유에는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에 뭐가 있다 그랬죠? 유사성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유사성. 유사성이 있는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게 비유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대상 사이에 직접 연결해주는 말이 있을 수도 있고 사람처럼 표현해줄 수도 있고 연결해주는 말이 없을 수도 있고 은유법, 의의법, 직유법 세 가지는 반드시 구별해야 된다. 근데 상징은 원관념은 숨긴다. 보조관념만 드러내서 표현하는 게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됐죠? 날씨와 관련된 속담. 어휴 밑줄도 치고 잘 하셨네요. 자, 교재 검사 좀 하겠습니다.